긴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우리 모두 분위기가 조금 침울하죠. 하지만 재미있게 영화 보셨길 바라고요. 오늘 애니멀 킹덤 같이 이야기 나눌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 한예리입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영화 얘기할 일이 있을 때 의상을 좀 따로 맞출까봐요.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닌데 항상 이렇게 컨셉이 겹쳐버리죠. 오늘도 와서 되게 놀랬잖아요. 네. 이 무슨 일이에요? 생전 둘 다 셔츠 잘 안 입다가 오늘 입었는데, 네. 셔츠 입은 모습을 손에 꼽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여튼 저희 그렇게까지 의상을 맞추면서까지 그런 관종들은 아닌데 이렇지 않게 또 이렇게 됐어요. 네,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으로 꽤 괜찮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고요. 오늘 애니멀 킹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첫인상 어땠어요? 우리가 영화를 여러 번 봤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몇 번 이렇게 눈물이 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정말 훅 하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엔딩 크레딧을 봤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일까? 왜 이 영화가 그런 힘이 있는 걸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이제 영화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영화적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해보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동시에 하고 있구나, 이런 이슈들을 다 건드리고 있어서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부분, 나에게 닿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 사람의 성장을 보는 과정이 굉장히 뭉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에 대한 인상이 딱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처음 딱 보자마자 대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진짜 오래된 기억인데 수업 시간에 들었던 무슨 한마디랑 이 영화가 되게 겹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내내 머리를 맴돌다가 그게 무엇인지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생각을 해냈는데 그 이탈리아 사상가 중에 뭐 철학도 하고 뭐 사회운동도 하고 하셨던 분 중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구세계와 신세계 사회를 이제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근대화에 빗대서 이 사람은 사실 얘기를 한 건데, 옛 세계는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세계는 태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괴물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학부 시절에 제가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낸단 말이에요. 뭔가 괴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하다가 이 문장을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떠올렸는데, 정말 바야흐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어떤 세계를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목격한 것이 아닌가라는 실감이 1차적으로 저에겐 있었고요. 좋아하는 영화의 스타일은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크게 잘 정돈된 어떤 느낌을 주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영화가 참 단정하고 좋다라는 인상을 받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뭔가 정도는 잘 돼 있지 않은데 막 생동감, 역동성 이런 게 너무 쉴 새 없이 나를 건드리고 있는 기분이 맞아요. 드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운이 조금 남다르게 나를 휘어잡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는 작품이 있는데 저에게 이 영화는 당연히 후자였고요.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좀 심장 박동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인화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인간이 동물로 변할 수도 있는, 게다가 그게 어떤 특정한 인간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랜덤으로 그냥 누구나 변할 수 있는 이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조금 원초적인 인상이 있어서 그런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애니멀 킹덤이라는 작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스터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누가 언제 수인으로 변할 건가, 그리고 보다 보면 에밀이 변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에밀은 언제 어떤 존재로 온전하게 변이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미스터리도 있고, 또 하나는 언제 들킬 것인가 하는 미스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스터리들, 뭐 역동감 이런 것들이 막 증폭이 되다가 마지막 장면에 정말 놀라운 감동으로 탁 터져버리는 감흥을 주는 작품인데,
만약에 제가 각본을 쓰고 연출하는 사람이라면 어디 한번 막 울어봐라 하고 그 마지막 장면을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어이 눈물이 터져버렸다는 거는 아주 순수하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에 설득당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느낀 영화는 저는 좀 오랜만에 네네. 만난 것 같은 인상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정리가 잘 된 영화들은 그래 좀 본 것 같아요. 뭔가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화들은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정말 진짜 계속 심장이 같이 뛰고 있는 느낌이었고 마지막에 달려나가는 모습에선 저도 같이 달려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이 영화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제 심장을 이렇게 퉁퉁퉁 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돈되지 않은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영화가 엉망이다 뭐 이런 뜻이 전혀 절대 아니고 아니죠. 네. 그 어떤 만듦새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구조적으로 잘 짜인 느낌을 주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 굉장히 빽빽하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인상을 준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정도의 뜻이었고요. 영화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증폭되는 감흥 중에 저는 감흥을 크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와와 에밀이 다름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예리 씨도 마찬가지지만 딸로 태어난 이상 그렇죠. 죽을 때까지 절대 이해할 수 수 없어. 없는 관계이긴 하죠. 부자 관계라는 것이. 그런데 모자 관계도 아니고 모녀 관계도 아니고 부녀도 아닌 이 특별한 부자 사이라는 게 이 영화의 감흥을 조금 더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어쨌건 수인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뭔가 수컷 아니면 남성 이렇게 뭔가 그런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동물은 자신만의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느낌들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성이 아니라 부성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이유는 뭔가 자신의 어떤 독립적인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서로 이해하고 그거를 마주어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아버지가 느끼는 그런 묵묵하게 지켜봐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하던 너의 뒤에 내가 있고 항상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주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큰 울타리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좀 가능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는 프랑스화가 또 자신이 굉장히 사랑했던 엄마를 찾는 모습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아들이라는 존재, 자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지켜야 될 가족이지만 나의 와이프, 내가 한때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사람을 지키고 어쨌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불행한 일을 겪지 않게끔 해주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다시 나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들도 물론 마주칠까 두렵고 어쩔 때는 본인이 이걸 원하는지 마주치는 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필사적으로 그 와이프를 찾는 모습도 이게 남성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더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밀이 축제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하고 이제 손톱을 자르려고 하는 장면에서 되게 대등하게 딱 둘이 붙거든요. 그런 장면들은 사실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는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대등하게 붙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팽팽함이나 이런 씬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다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장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방금 언급하신 장면 같은 경우는 뭐 피지컬 대 피지컬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장면에 포함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란 거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많은 실제 부자 관계를 알고 계신 분들이 더 이렇게 어려워서. 감흥을 느끼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 관계를 보기에 서로를 되게 깊이 사랑하긴 하는데 조금 서툴고 투박한 관계 같아요. 어긋날 때 좀 이렇게 세심하게 어긋나는 게 아니라
좀 투박한 관계성을 부자 관계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프랑스와가 자신의 방식을 어떻게 아들에게 관철시키는가를 영화가 앞부분부터 꾸준히 보여줘요. 아마 이 사람은 과거에 꽤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덧 좀 타성에 젖어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초반에 프랑스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영화가 굉장히 힌트를 많이 주죠. 대사로서. 뭐 반항도 용기야. 나한테 맞서지 말고 사회에 맞서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인간은 정착하면 안 돼. 정착하면 죽음이야. 이건 기회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병원에 그 엄마를 만나러 갔을 때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세상을 흔들지 못하는 자는 존중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르네샤르, 그러니까 프랑스 시인의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로 봐서 프랑스와는 처음에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사람인 것 같고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확고한 기준과 확신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구하려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내를 구하기 위한 일종의 모험에 아들 에미를 끌어들이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거든요. 내가 오라. 그러니까 나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저는 프랑스화가 점점 자신의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이 과정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의심을 하면서 자기 확신이 이렇게 깎여나가는 그래프를 프랑스화가 그린다면 에밀은 자신을 통제하던 것에서 자기 해방으로 나아가는 쭉 상승의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부와 신의 세계가 네, 부딪히는. 그렇죠. 부딪히죠. 서로 좀 엇갈리는 그래프의 형태가 되는데 거기서 부자관계 힘이 말하자면 조금씩 역전이 되는 상황인 거죠. 힘의 균형이 좀 깨지는 상황인 건데 프랑스화가 이전에는 아들에게 자신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조금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들이 변하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언젠가 나의 세계를 넘어설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지만 점차 아들을 지원하고 아들의 말을 경청하고 끝내 새로운 경험을 열어주는 존재로 프랑스화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사실 수인화되진 않았지만 물리적인 변화를 겪진 않았지만 프랑스화 또한 이 영화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정말 중요한 게 나의 판단으로 아들을 내가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했을 때 그리고 아들에게 난 널 지켜주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지켜주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런 장면의 역전으로서 아들이 자아를 찾고 자신만의 운명을 선택하고 해방일지를 말 그대로 좀 써내려가는 과정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장면 중에 아름다운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저 그 네. 자동차 타면서 숲을 네. 막 갈 때 네.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 틀어봐 하면서 그 노래 막 나오고 엄마 막 크게 외치고 나나라고 외치고 할 때 그때도 울었어요. 그쵸. 그때 처음으로 감정에 맞게 요동치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 공교롭게도 엄마를 부르는 그 마마라는 단어와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라나라는 단어가 좀 비슷한 어감을 네. 주는 바람에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완성이 되죠. 어쨌든 프랑스어는 아들에게 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존재로서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이 감독이 비교적 최근에 아빠가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지 어떤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았던 거죠. 뭔가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아버지가 투과됐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여러 가지 판타지를 통해서 뭐 부자 관계도 그렇고 좀 원하는 대로 관계가 흥미롭게 이 관계를 좀 파헤치기를 바라는 각본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시드니 룸에서 허공의 질주 같은 영화도 감독의 레퍼런스로 많이 떠올렸다고 해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 세대의 어떤 잘못으로 젊은 시절에 대의명분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부모에게서 조금은 다른 삶을 살려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어떤 줄기였죠. 이제는 볼 수 없는 리버 피닉스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영화를 레퍼런스로 감독이 삼았다거나 봉준호 감독이 괴물을 하나의 레퍼런스로 삼은 게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인데 등장인물의 삶의 리얼리즘과 판타지가 뒤섞인 부분 때문에 그 영화를 맞아요. 레퍼런스로 삼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시는 분들마다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떠올려지는 영화이기도 한데 어떤 영화들 좀 떠오르셨어요? 저는 딱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영화는 애니메이션 늑대 아이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거기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좀 더 많은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잖아요. 숲이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도 높고 아니면 숲에서 또 자라게 하면서 본인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삶을 이제 선택을 할지 그런 기회들을 엄마가 열어주면서 만들어내는데 그런 모습이 되게 프랑스와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받았었고 뭔가 이것도 성장일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늑대아이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적이게 존중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었고 이 애니멀 킹덤 또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닮은 느낌이었어요. 영화 안에서 인상적으로 이 영화를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힘 자체가 배우한테서 엄청나게 나오는 작품이긴 엄청나죠, 한데 엄청나죠. 에미를 연기한 폴 키르셰는 우리의 정말 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멋진 행복했어요. 배우죠. 네. 어떤 점에서 좀 탁월한 에미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이제 영화를 한 번 더 같이 봤었는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앉아 있는데도 세포 분열을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저 사람. 그래서 살아 숨쉬는 게 막 느껴질 정도의 생동감이 있는 그런 배우다. 그 안에서의 떨림이 계속 지속돼서 에너지가 막 튕겨서 나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배우 감독이 이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았다면 대체가 없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사람을 다른 배우로 대체해서 어떻게 상상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좀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었고 뭔가 아까 얘기했던 영화가 잘 정돈되지 않은 어떤 이런 툭툭 튀어나오는 에너지를 전 이 배우한테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최대치를 계속 이렇게 두드려지듯이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잔인한데요. 어쩔 수 없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우를 보는 매력으로 우리가 어떤 영화에 정말 꼼짝없이 붙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진짜 매력적인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보는 내내 했었고 강아지상. 그쵸. 네, 되게 뚱하고 있는 강아지 얼굴이 좀 있는데 200명 정도 오디션을 봤대요. 폴 키르셰를 찾기 위해서 감독이 여러 명을 만났는데 폴 키르셰가 나타난 순간 뭔가 야생적이고 폭발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더라는 거죠. 자기한테 본인은 뭐가 모르고. 있는지 마치 하하의 세계관처럼 자기가 잘생긴 걸 자기는 모르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매력 때문에 에밀 역할을 정말 잘 어울리겠다라는 느낌으로 이 배우를 다듬었다고 하는데 요즘 약간 그 얘기 하셨었잖아요. 요즘 너무 어린 친구들이 치명적인 척하는 거 약간 힘든 것 같아 이런 얘기. 사석에서 한 얘기를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긴 했지만 네. 근데 그런 게 안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본인이 가진 이 에너지를 그냥 모르고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이걸 붙잡아서 앵글에 넣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 느낌이 있었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매력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되게 좀 기계처럼 어필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매력이 있는데 카메라가 그걸 구석구석 포착하게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주는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폴 키르셰는 후자 쪽이 아니었나 싶고 제가 최근에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한 현상은 배우로 활동했던 부모들의 2세대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에밀리라는 배우로 확인을 했던 폴 키르셰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19금 영화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을 하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색 레드에 출연을 했던 이렌 야곱이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여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의 아들이에요. 이 배우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지금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폴 키르셰가 먼저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둘째 사무엘도 연기를 하기 시작했고 얼굴이 굉장히 닮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아마 공개가 됐었죠. 라스트 썸머라는 좀 엄청난 문제작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것도 원래 폴 키르셰가 찍으려고 하다가 뭔가 스케줄상 사정이 생겨서 못 찍은 거예요. 동생한테 야, 네가 한번 해봐.
직접 추천을 하게 대단한 되죠. 형제네요. 네, 그렇게 둘 다 지금 연기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극장가에 걸려있는 영화들 중에서는 뭐 서브스턴스의 마거렛 컬리 같은 경우가 앤디 맥도웰의 딸이기도 하고 지금 할리우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뭐 마야오크 같은 경우도 가타카 커플의 네, 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할리우드를 주름 잡았던 그 세대들의 아들들이 지금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세월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 동시에 그 DNA들이 그대로 어딘가로 이어져서 또 다른 매력들을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조금 떠오르는 작품이긴 한데 정말 읽을수록 많은 결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하죠. 어떤 키워드들을 좀 영화에서 읽으셨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성장, 청소년 시기의 어떤 성장과 그리고 독립, 이제 다 자라서 뭔가 품과 곁을 떠나게 되는 한 인간의 어떤 모습, 그리고 난민의 수용, 이런 나라에마다 각각 걱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인종차별,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확대되면 정말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그리고 어쩌면 이 인간이 수인화되는 거는 또 다른 인간의 진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확장이 되면 진짜 무궁무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영화들에서 팬데믹의 기운을 가장 기민하게 제가 먼저 발견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동시다발적으로 미친 아주 커다란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영화들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또 반영되었는가를 최근의 영화들에서 조금 눈여겨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코로나19 팬데믹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반영된 작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미국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고립을 시켰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반영된 작품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노르웨이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급식실에서 에밀과 동급생들이 나누는 대화의 토막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최근 팬데믹 상황을 둘러쌌던 각 나라의 공중보건의식이라던가 사회적인 담론이 어떻게 됐었다거나 이런 거를 떠올리게 하는 지점들이 있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럼에도 계속 마스크를 썼고 각자 검사도 했고 그리고 일부 고립을 경험하기도 했고 일부는 가족을 잃었지만 일상은 어찌됐든 계속 굴러가는 경험들을 팬데믹 시기에 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은유를 읽을 수 있을 뿐 팬데믹을 직접적으로 차용한 영화는 아니고요. 팬데믹을 둘러싼 사회 정치적인 우화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 작품 자체는 코로나19가 규정되고 퍼지기 이전인 2019년에 각본이 완성된 작품입니다. 감독이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 예술 학교에서 시나리오 검토를 할 일이 심사를 볼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폴린 무니에라는 학생이 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배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그 설정이 흥미로워서 공동각본을 쓴 형태로 이 애니멀 킹덤이라는 작품을 완성을 한 거고요. 거기에 더한 감독 개인의 관심사였다면 예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어떤 부자 관계와 권력 관계라기보다는 평범하고 각자의 흠과 결핍이 굉장히 많은 두 남성 캐릭터가 자기를 재발견하는 이야기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부자 관계로 풀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전제 자체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변이가 사회에서 일어났고 거기에 적응을 하든 부적응을 하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혼란 같은 것을 그렸다는 점에서 전제가 아주 복잡한 영화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단순한 전제를 감정적으로 재건축을 굉장히 잘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설정 자체는 간결하지만 거기서부터 뻗어나오는 감흥이 한 갈래로 정리되지 않는 굉장히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작품인데 저는 이게 잘 빚은 우화 알레고리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잘 빚어낸 원형의 이야기는 여러 갈래로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생명을 준 부모로부터 자기 존재를 찾아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독립적인 성장 스토리로 읽히기도 하고 또 에밀의 나이가 사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곧 성인의 길목에 들어서는 10대 마지막 시절임을 생각하면
그때는 동물적인 충동과 불안 같은 걸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잘 연결된 설정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몸에 대한 변화를 본다면 성인이 될 때 자기 몸에 대한 변화의 감각을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다가 점차 그걸 본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처음에 두렵고 막 분노가 일고 했다가 그게 호기심으로 되고 어떤 순간은 자부심으로 변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디테일을 저는 에밀 캐릭터를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성장의 은유들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팬데믹이 대응하는 동시대 어떤 풍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민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배척과 관용과 구획짓기를 왔다 갔다 하는 동시대 풍경들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사회적인 확장성을 품고 정말 비상하듯이 날아오르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테마의 여러 가지 점들이 읽힙니다. 그리고 장르 영화인가 싶지만 사실은 장르 영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장르 영화의 어떤 성격들을 활용한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때문에 좀 긴장감을 가지면서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짜 무슨 SF 영화 시작처럼 이렇게 차들이 쫙 서 있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뭔가 폭탄이나 아니면 외계인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구급차에서 투닥투닥 하다가 픽스가 툭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뭔가 픽스가 나왔으면 이제 잘 날아서 멋지게 쫙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계속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잘 날아가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간적인데? 라는 느낌 때문에 이건 약간 현실적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그리고 에밀이 처음에 차에서 튀어나갈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약간 걱정했었는데 그리고 또 다 잘 돌아와요. 다시 사람들이 타고 그리고 말로 뱉죠. 미쳤다고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고 수인이 이렇게 집에 등장했을 때도 번개가 치면서 탁 등장할 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그냥 사라져요. 뭔가 뭐 창을 깨부시고 들어온다던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것도 없고 뭔가 되게 긴장감을 계속 주면서 그렇지만 괴물처럼 굉장히 현실에 닿아 있는 이런 수인을 보게 되고 그래서 뭐지라는 느낌과 이 영화는 장르물이 아니고 드라마구나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오프닝 장면에서 그걸 완전 확실하게 감지하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오프닝 장면에서 뭔가 위화감이 드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볼 때 왜 내가 이 장면 약간 어색하다고 느낄까.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게 도로에서 저러는데 아무도 소리를 안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재난영화 상황이면 저런 난리가 벌어졌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거나 차들이 막 뒤엉키거나 하는 게 기본적인 재난영화 시작의 풍경일 텐데 아무도 뭘 하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었던 게 제가 처음 볼 때 즉각적으로 이상하다는 인상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이미 이런 식의 이변이 생긴 지 2년 정도가 지난 그쵸. 상황이고 네.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사같이 굉장히 이 문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게 오프닝 장면에서 어렵지 않게 설명이 이미 된 거죠. 세상이 미쳐가고 있나 봐요. 그러게요. 라는 식으로 그 장면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주전쟁의 한 장면처럼 시작을 하지만 톰 크루즈가 막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지만 수인이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소동을 말하자면 일으키고 있고 그 소동에 대처하는 인간 커뮤니티는 어떤 상황인지를 그 오프닝 장면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던 거죠. 그 느낌을 제가 나중에 돌이켜 짚으면서 경제적으로 잘 만든 오프닝이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각본의 장르 영화의 성격을 포함한 좀 영민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장 감탄한 지점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끝까지 말 안 해준다라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쩌다 생겼고 이게 왜 생겼는지 뭐 어떤 이유로 그렇죠.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를 영화가 굳이 짚지 않는데 보통 영화가 길을 잘못 들려면 거기로 들어버리죠.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얼마나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 단위의 노력이 있고 항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고 뭐 여러 가지 좀 재난 영화의 공식으로 풀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 영화의 각본 단계에서 감독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본을 쓰면은 모니터링을 주변에 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을 질문 받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각본을 보여준 사람마다 모두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감독한테. 그래서 오히려 모두가 설명해달라는 걸 듣고 감독이 아, 이거는 끝까지 미스터리로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설명이 돼버리면 이건 왜에 대한 영화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떻게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2년 동안 상황이 지난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쯤에 사회 전체의 질문은 도대체 왜가 아니고 어떻게로 뒤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은 가족과 인간 커뮤니티는 어떤 식으로 사회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이 변이를 받아들여야 할까? 사회는 이 현상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것으로 왜에서 어떻게로 바뀌는 그 시점을 아주 절묘하게 이 영화가 놓치지 않고 버튼을 누른 셈인 거죠. 그러게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왜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아지게끔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당연히 생각이 옮겨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설계 안에 장르 영화의 장치들을 조금 비트는 방식으로 이 영화가 재미있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프랑스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작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그 식당 여주인이 자기 동생이 수의가 되는 과정에서 은밀하게 숨겨주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그 장면에서도 카누가 옆으로 숭숭숭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을 한 컷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보통은 재난 영화에서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주인분은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헬기 뜨고 막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조금 비트는 방식으로 장르적인 재미는 주되 그걸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재기가 좀 돋보이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고, 그런 장르성을 다르게 활용한 건 공간에서도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영화 안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신 공간이 있었을까요? 전 숲이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숲이 너무 커다랗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많이 들었고, 저 숲을 계속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건 되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숨을 숲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숲과 도시가 너무 가깝고 고립되는 느낌이나 아니면은 아주 장엄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이 약간 갇히는 것도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주는 힘이라는 게, 환경이 주는 힘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숲 보면서 똑같은 생각했어요. 이런 풍경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면 이런 이야기와 그림이 조금 더 쉽게 연상이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여기서 프랑스화가 왜 관리가 쉽게 소나무 같은 거나 심으니까 숲이 이렇게 망가지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망가진 거구나 저게. 그러니까요. 관리를 안 했다면 얼마나 더 옳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상상하기 조금 어렵겠죠. 이를테면 그 넓은 옥수수 밭에서 한밤에 추격전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옥수수밭이 없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어느 밭에서도 뛰어도 그런 박진감은 안 나올 텐데, 한국에서라면. 그런데 일단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진 어떤 이야기를 상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감독이 잠재적으로 어디서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놓은 공간들을 조금 둘러보면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을 실제로 했다고 하는데, 거대한 숲을 한번 가보거나 그런 숲으로 둘러싸인 지방도시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배경은 프랑스 남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감독이 실제로 청소년 시절을 많이 보냈던 공간이래요. 그래서 소나무숲, 뭐 옥수수 밭, 호수 같은 것들, 그래서 수백 년, 뭐 길게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그 공간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상상을 한 것 같고, 감독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도착해서 그 장소들을 보면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간 것 같대요. 완전히 다른 시공간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고, 풍경 자체만으로 등장인물들의 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를 원했는데 그 공간이 이 이야기에 굉장히 잘 부합한 셈이죠. 또 하나의 조금 재미있는 사연이라면, 영화의 촬영을 맡은 카메라 감독이 감독의 친형이에요.
와. 한 살 차이 나는 형제가 이제 영화를 같이 완성을 한 건데 형제도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데이비드 케일리라는 촬영 감독이 수색을 하면서 뭐 원시림도 좀 찾아내고 물 위에 나무가 솟은 호수도 좀 발견을 하고 그림으로 좀 나올 만한 장소들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 해피엔딩만 아니었던 것이 그렇게 장소를 찾아 놓았을 때 2002년 여름에 촬영 중에 화재가 한번 숲에 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전소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5주간 촬영을 영화가 중단한 어떤 아픔도 있었는데 이 감독이 굴하지 않고 위성 이미지를 막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을 줄 만한 장소들을 찾아서 비스카로스라고 하는 지역의 근처 해변 휴양지에서 마무리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불타기 전에 숲의 모습을 일부 영화에 담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영화의 굉장한 행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새로 찾은 지역도 프랑스 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아, 참 부럽네요. 그런 부분은. 영화가 수인의 존재를 등장을 시키면서 아직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조금은 갖추고 있지만 더는 완전히 인간이라고 부르기 어떤 어려운 존재를 등장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엑스맨 서사 같은 걸로 인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방식의 효과는 뭘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글쎄요, 이제 너무 많은 산업화랑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나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자꾸 잊어가면서 살아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변하려면은 다른 식의 영향들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그거를 일깨워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사실 인간은 유지되고 싶어 하지 변화되고 싶어 하지는 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건드려줄 수 있는 아니면은 뭔가 푸시해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필요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인간다움에 대한 더 넓은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대체 뭔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처럼 생긴 형태가 인간적인 것인가 아니면 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가 인간성이라는 게 대체 뭘까를 이런 식으로 사고를 넓혀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일부러 변이가 빨리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고 점진적인 형태로 동물화가 수인화가 되는데 그렇게 동물의 특성을 보일 때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었던 하나씩을 못하게 되잖아요. 뭐 자전거를 못하게 된다거나 소리에 예민해진다거나 힘이 세진다거나 그렇게 인간적인 특성을 잃는 디테일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서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타자화죠. 구획화. 뭐 수용소를 짓는다. 우리와 같이 커뮤니티에 두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구획화를 두는데 그 모든 것을 벗어난 공존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까지 이야기가 확대가 되죠. 공존은 저는 연대랑은 또 다른 의미라는 점에서 좀 어려운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배척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인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음은 우리가 받기 싫어도 이미 직면에 있죠. 세상이 너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데 그 모든 존재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온갖 영화들, 뭐 소설들, 많은 스토리텔링이 그 이야기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냉소적인 입장일 수 있지만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도 배척도 보여주고 공격도 보여주고 근데 그게 그것으로 향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공존, 막 연대 이런 걸 외친다기보다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존재에게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가 어떤 종류의 관용을 발휘할 수 있는가 영화로 사실은 일으켰어요. 그래서 거대한 어떤 공존이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설파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존재에게 당신은 어떤 관용과 사랑을 보여주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조금 더 가깝게 닿아 있는 그래서 인간성을 탐색하게 만드는 화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 인간성의 기준에서 우리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픽스이기도 하죠. 재밌죠. 네, 왜 조류였을까? 이 캐릭터는 왜 등장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도 또 하게 되는데요.
저는 픽스라는 인물이 이제 이름부터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도 코 수술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픽스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이거를 픽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름과 반대로 고정되지 않는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날개가 달린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런 것도 이 이름과 상반되게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는 캐릭터를 부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말을 해요. 새는 날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어쨌건 최대한 본인의 이런 본능에 맞춰서 충실하게 그것을 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생존에 걸린 문제니까. 그리고 픽스의 죽음으로써 또 아버지 프랑스와가 느끼게 되는 어떤 인간의 폭력성이라든지, 그리고 관객들이 보게 되는 인간의 어떤 잔인함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갖게 하는 점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픽스와 에밀의 그런 연대, 네, 그런 게 되게 종은 다르고 전혀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의 두 케이스지만, 둘은 친구처럼 연대하고 좀 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굉장히 공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또 인간보다 더 나은 거 아닌가, 더 순수하게 뭔가 이들은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테마 중에 그냥 에밀이라는 존재의 독립기, 성장기라는 테마로 비판을 한다면, 픽스는 꼭 필요한 캐릭터예요. 사실 되게 기능적인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성장을 생각해봐도 여기는 그런 착한 아들딸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될 거야, 우리 부모가 내 롤모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사실은 나의 가치관이나 지향점과 좀 닮아있는 또래의 누군가라거나 옆집 형. 네, 나보다 조금 연배가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어떤 나의 방향을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전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픽스는 딱 에밀에게 필요한 캐릭터이기도 했던 거죠. 픽스가 그런 식으로 몸의 물리적인 변화를 겪고, 그리고 에밀 역시 그런 변화를 겪고 있을 때, 제가 아까 프랑스어는 마인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픽스를 포함해서 사실 이 영화의 모두는 변이를 겪고 있어요. 그게 몸의 물리적인 변화이냐 아니면 마인드셋의 변화이냐 차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줄리아, 그 여성 경관으로 나온 캐릭터 역시 대사로 쓱 흘러가듯이 그런 대사라잖아요. 저도 변할 때가 됐나 봐요, 제 근무지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 수인화가 될 수도 있고, 영화 안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바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그런 식의 물리적인 아닌 마음의 변화는 필요하죠. 그리고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 아주머니처럼 자기 동생을 숨겨주는 사람처럼, 아니면 인간이든 수인이든 동물이든 전혀 판단하지 않으려는 니나 같은 캐릭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 공존의 상황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자신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서 가장 고생한 사람을 꼽으라면 픽스를 연기한 배우를 꼽아야겠죠. 네, 저도요. 네, 영화가 CG를 최소화하는 대신에 뭐 메이크업, 보철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작을 하는 그 애니메트로닉스라고 하죠. 그 로봇 기능 같은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도 조합했다가 저렇게도 조합했다가 정 안 되면 CG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를 찍었는데, 에밀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폴 키르시아는 보통 한 3-4시간의 분장을 현장에서 겪었다면, 픽스를 연기한 톰 메르시아는 하루 7시간씩의 분장을 겪은 거예요. 날개도 얼마나 많이 그렇죠. 붙여야 되죠. 상처도 내야 되죠. 닭살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벗으려면 여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동물로 변해가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설정 탓에 그러면 이제 언어를 잃는다라는 기본적인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동물 같은 소리를 내는 건 실제로 배우들이 다 훈련을 통해서 낸 소리를 사운드랑 섞어서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연기라는 것은 단순한 정말 대사의 차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안무가와 작업을 하면서 각각의 캐릭터가 어떠한 바디랭귀지를 보여줄 것인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자기 주변 세계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탐구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과정을 거친 작품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그 잠깐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에밀이 나중에 수인들이 모여있는 수석의 커뮤니티에 갔을 때 이렇게 어깨뼈를 정말 이상하네요. 어깨뼈를
뼈를 움직이면서 바닥을 기어가는 파충류가 네, 보이잖아요. 네, 뱀 네, 같은. 네. 그리고 마켓에서 왜 문어처럼 변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그 두 명은 무용수래요. 그래서 그 무용수, 네, 움직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용수도 쓰고 뭐 특수분장도 거치고 이런 식으로 좀 물리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보면서 되게 놀라긴 했어요. 견갑골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움직이지? 아, 네. 움직임이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뭐 가벼운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고 관객 여러분의 질문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공감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가 되는 거죠. 그 순수한 몰입을 이 영화가 가능하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지점인데 이런 상황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변하는 경우 그리고 나의 주변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는 경우 각각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 같으세요? 일단 내가 변하는 경우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어떻게든 이 변화를 막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무슨 질병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결국에는 픽스처럼 잘 받아들이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숲으로 뭔가 정말 광활한 숲이 있는 곳으로 저도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막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제가 변하는 것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결국에는 이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감당하면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수용소에 보낼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수용소에 보내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프랑스와처럼 노력을 하실 거고요. 네, 네. 영화를 찍은 토마스 케일리 감독은 만약에 자기가 변화가 생긴다면 고를 수 있다면 고래가 되고 싶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대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고래를 다뤘는데 굉장히 우아하고 신비로운 생명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래가 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가요? 혹하는 평소에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저는 고를 수 있다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치타. 네, 네. 왜냐면 평소에 저에겐 별로 용맹함이라고는 없기도 하고 빨리. 네 그러기도 하고 치타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육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빨리 달리는 기분이 어떤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저는 뭐가 됐든 좀 작은 거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작은 나를 거요?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수용소에 보내지 않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케이지 정도에 있을 수 있는. 아니 근데 저기 안 줄잖아요. 몸이 줄진 않잖아요.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고슴도치가 되든 뭐 햄스터가 되든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이렇게 데리고 다녀줄 수 있는 그런 제가 존재가 데리고 다닐게요. 감사합니다. 되면 좋겠는데 예리 씨는 만약에 고르라면 뭘 고르실래요? 무조건 변해야 돼. 저는 커다란 새가 돼보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게 막 몸이 뜨는 거에 대한 불안이 되게 큰 편인데 날개가 있으면 너무 자유로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뭔가 그 바람을 타는 기분이 어떤 걸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하늘에 올라가면 모든 게 다 작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기분도 네,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한번 새로 새가 되시면 제가 세상에 잘 데리고 다니다가 한 번씩 문을 열어드릴게요. 날아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관객 여러분들 질문 받기 전에 이렇게 가벼운 질문도 상관없다라는 분위기를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실없는 얘기를 네. 해봤어요. 혹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다.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라는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그냥 감상을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렇게 털이 나면서 뭔가 늑대 울음소리도 내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뭐 늑대가 맞는지는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후에 이게 늑대인지 뭐 여우인지 뭔지 예측이 안 되는데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동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늑대였으면 해요.
네, 뭔가 늑대였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니나와의 관계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분의 로맨틱함들이 늑대는 왜 한 명의 반려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로맨틱한 느낌의 저는 늑대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제 바람은. 저는 처음에 등뼈를 보고 뭐 악어 종류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 늑대류가 되겠다는 암시를 영화가 강력하게 주고 있긴 하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장르적인 재미로 확대해서 상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장르에서 뿌리 깊은 어떤 크리처인 존재인 늑대 소년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르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차용을 해서 잘 버무린 영화이기 때문에 늑대로 상정하고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울음소리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이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이 또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네. 저 괜히 쳐다봤나 봐요. 우리 말씀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궁금한 건데 그 영화를 보면은 픽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목소리를 잃었음에도 인간성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 에밀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에밀을 공격하면서 이제 수용소에 갔었는데 수인아가 됐을 때 이게 인간성이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공격이 굉장히 프랑스와와 에밀이 부딪혔을 때의 공격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충동적인 어떤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서 뭔가 의도가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왔을 때 엄마가 되게 커다랗게 이렇게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구란으로 계속 에밀을 집어넣잖아요. 그런 장면들도 모든 거를 다 잊었지만 사랑을 했던 어떤 존재에 대한 기억들은 확실하게 갖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거 역시 그 왜 수인아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영화 끝까지 밝히지 않은 것처럼 이 각본의 영리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수인이 인간을 공격하는 장면이 없어요. 먼저 인간이 위협을 가하거든요. 그 술집 창고 같은 경우도 뭔가 들썩거리고 좀 위협을 가하면 누가 날 무섭게 하면 으르렁 하는 건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수인이 인간을 공격한다는 어떠한 단서도 사실은 이 영화에 없거든요. 말한 것처럼 에밀이 상처를 입은 것도 뭐 손톱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도 아마 그런 세계관이나 그런 상상을 열어놓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안에서 마트 장면이 저는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그 아르마딜로로 아마도 변하는 것 같은 그 어린 아이의 경우에 먼저 프랑스화가 괜찮아, 뭐 너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를 보이면 이렇게 열잖아요. 열고 호기심이 가득하게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뭔가 무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위협을 느끼면 당연히 사람이 갑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영화를 각본을 쓸 때는 인간성은 잃지 않는 존재로 상정하고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대상을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로 치환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잘 생각해보면 이 영화에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모든 장면을 제외하면 어쩌면 평화로운 커뮤니티가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면이 이 영화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바로 뒷줄에 계신 분이요.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니나와 에밀이 서로에게 끌리는 게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는데 니나가 가진 주의력 결핍이라는 장애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이제 에밀에게 끌린 거는 그런 어떤 마이너리티로서 동질감을 느낀 건지 아니면 그런 것에서 본능적으로 흥미를 계속 에밀에게 포착한 건지 에밀이 동물로 변하는 걸 알면서도 니나는 에밀을 사랑하고 끌리기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다고 느꼈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런 니나에게 에밀은 왜 끌렸을까 그것도
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니나가 그게 본인이 주의력 결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니나는 편하게 오픈을 먼저 한 거죠. 에밀에게. 난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고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에밀이 뭔가 조금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다 보면 그 친구들이 조금씩 자신의 주관대로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주관과 어떤 그런 걸로 판단하고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그 먼저 오픈한 이나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행보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코드도 같이 묶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장을 하면서 많이 휘둘리잖아요. 많이 부딪히고 망가지고 막 이러면서 다시 제자리에 오고. 근데 이거를 같이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서로가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그걸 나아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피하게 되고 부딪혀봤자 되어도 안 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연속이 되니까 뭔가 둘이 만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게 아닌가. 네, 영화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전 니나 되게 멋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멋있죠. 좀 실수를 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에게 결례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한테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저 그래서 약간 프랑스 아이들은 저런가? 라는 생각을 살짝 역시 관용의 네. 사회에 사는. 그래서 그 본인의 실수를 바로 그렇게 바로잡는 모습이 진짜 멋있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생각을 했는데 나아가서 그 고백을 하죠. 난 주의력 결핍이야. 그리고 나아가서 또 그런 고백도 하죠. 내가 그런 진단을 받기 전에 나는 그냥 사랑받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서 말하자면 관종짓을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 주의력 결핍이어서 그랬던 거였어라고 자기에 대해서 파악해가는 캐릭터로 니나도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의 단계에 있는 그 두 캐릭터를 각각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 두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진짜 많은 것들을 보게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미 눈앞에 있는 대상이나 아니면 사람이든 뭐 사물이든 현상이든 뭔가를 내 기준으로 판단을 벌이는 순간 그만큼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밀의 다른 동급생들은 괴물이라고 하고 뭐 만나지도 않은 어떤 괴물을 만난 사례를 막 무용담처럼 늘어놓기도 하고 시청과 학원은 반대 방향인데 얘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혹은 다시 한번 통금이 생기면 나는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반면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수인을 가까이 둘 수 있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물며 나아가 사랑에 빠지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존재라는 것까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니나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넓은 눈을 가지겠죠. 더 많은 면들을 보겠죠. 그래서 에밀이 왜 니나를 사랑하게 되었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니나로서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데 사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저라도 에밀이 전학 오면 관심 갖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건 농담이었고요. 네, 오늘 애니멀 킹덤 관련해서 에리 배우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감상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즐겁게 감상을 증폭시키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끝인사 들려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도 이 영화 보고 나서 되게 흥분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느낌을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는 분들과 아니면은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화 한 번 더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이런 자리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 사랑하는 에밀을 숲으로 보내는 프랑스와의 마음으로 극장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또 극장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